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1차 시입니다. 오늘은 일단 지금 차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지해야 될 게 좀 많아서 일단 공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은 5월 8일 금요일 오전 7시 40분인데 원래 이제 오늘 이 강의까지가 이제 C반 친구들이 좀 이따 봐야 돼 강의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어제 찍고 가려고 했는데 또 수업 자료 만들다 보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또 바꿔서 편집하고 문제 다시 편집하고 프린트 다시 만들고 문제 다시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제 프린트 만들고 수업 자료 만드느라 밤 10시까지 하느라고 찍질 못해서 선생님이 집에 와서 자고 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5월 20일 수요일 등교 계약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원격 수업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A반, B반, C반이 있는데 우리 10차시부터 12차시가 있고 13차시부터 15차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C반 친구들이 오늘 들어야 되잖아. 5월 8일 금요일. 그리고 9, 10, 11일 날 A반이 듣고 그 다음에 5월 13일 B반이 듣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가보면은 요게 이제 5월 15일 금요일이고 요게 이제 5월 18 월요일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5월 20일 요때 이제 등교 계약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정상적인 계약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B반 친구들이 이 13차시부터 15차시까지의 수업을 못 들은 채로 지금 학교를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냐면 10차시부터 12차시까지는 그대로 당연히 가고 13차시부터 15차시 3시간 동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1-4를 좀 진도를 나갈 거냐면 1-4를 나갈 거냐면 우리 1-4 경제주체 부분은 가계, 기업, 정부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배우는 것을 우리 교과서랑 그 다음에 개념 프린트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이 가계를 이 교과서로 10차시로 클리어를 했어. 16이 아니라 10차시로 클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11차시가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12차시는 가계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이 또 올려준 문제풀이 여러분들한테 맡겨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클리어가 될 거고 요거는 ABC 공통으로 딱 끝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교과서 부분을 우리가 13차시에 나갈 건데 우리 지난 10차시에서 교생 선생님들 앞에 계시고 선생님이 이제 앞에 수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생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사회과 교생 선생님으로 나와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담당 선생님이거든. 더군다나 이제 대학교에서 교육학이랑 경제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셔서 이제 선생님의 담당으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13차시 수업은 제가 그 교생 선생님께 맡겨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교과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생 선생님이랑 같이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 선생님은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니까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실 수도 있어. 아무튼 근데 A반이랑 C반 친구들은 이 교생 선생님의 수업을 원격으로 듣고 오시면 되고요. 진행되는 형식은 똑같이 진행이 되겠지만 딱 하나 다른 점은 유튜브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요거는 온라인 클래스로 반드시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B반 친구들은 이거를 이제 원래 못 듣고 오기 때문에 이 B반 친구들의 기업 교과서 부분은 현장에서 교생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생 선생님 입장에서도 원격으로도 해보시고 같은 수업의 내용을 원격으로도 해보시고 현장으로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진도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게끔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세 개는 이제 우리 6월 10일부터 수요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해서 선생님이 다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하고서 이때까지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좀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13, 14, 15차시 중에 13차시
차시를 내가 교생선생님께 드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14랑 15 차시는 요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선생님이 너무 진도 차이를 많이 벌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 시간표대로 따지면은 B반 친구들은 3시간을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14, 15 차시에서 선생님이 진도를 막 나가진 않을 거고요. 아마 거의 원격 수업 정리하는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혹시 또 공지해야 될 것들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뭐 길지도 않게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수강해서 13, 14, 15까지 A반, C반 친구들은 특히 출석해야 될 것들은 좀 남겨놓으시고. 근데 내가 요즘 보니까 너네 과제 올라오는 속도가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하루 끝나면 막 그래도 못해도 한 30개씩 올라오던 게 이제 막 10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선생님도 생각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인강 우리 항상 마음은 굳게 완강하리라 마음을 먹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건 선생님이 잘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과목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3, 14, 15는 과제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줄 테니까, 그래도 어쨌든 A반, C반은 수업, 정식적인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거는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인데 B반 친구들 있잖아. 이 B반 친구들도요, 이게 출석에 들어가진 않지만 요거는 그래도 좀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B반 친구들은 근데 과제라기보다는 이제 소감문식으로 좀 정리하는 거 하나를 하긴 할 거야. 그래서 그거 이제 B반 친구들은 현장에 왔을 때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온라인에서 해서 끝내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길게 찍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요거는 듣고 와주셨으면 합니다. B반 친구들은. 그리고 A반, C반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진도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우개가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요. 네, 이거 얘기한 적 있지. 내가 있을 거야. 이 하도 여기 학생들은 안 쓰고 선생님들만 써가지고. 근데 왜 이게 영어가 이렇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여기 3학년 영어 선생님들하고 이제 2학년 유승선 선생님이 이렇게 찍으시는데, 지금 너무 신기한 게 경제 지금 내용을 지우니까 영어가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레이드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시험 범위 우리 대단원 1단원이고, 뭐 교과서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 교과서, 개념 프린트, 그리고 문제 프린트가 있는데 교과서 뭐 나가면 되고 대단원 1단원. 그 다음에 개념 프린트는 이제 오늘 13쪽, 14쪽이 나가게 될 텐데 아마 1쪽부터 16쪽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뭐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개념 프린트 늘어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교과서를 나랑 이제 1년 동안 차근차근 다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개념 프린트도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에 52쪽으로 끝나더라고. 1년치 개념 프린트가.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 작년에 특히 이제 뭐 수능부 경제로 수능 볼 친구들, 작년에 이제 선배들 중간고사 범위는 1쪽부터 16쪽까지였다가 선생님이 또 1년을 이제 돌리고 뭐 모의고사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개념 프린트를 만들려고 내가 EBS 책을 4-5권을 봐요. 정말로. 지도서도 보고 막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런 것도 알려줘야지, 이런 것도 알려줘야지, 요건 빼고 요건 조금 더 넣어줘야지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어. 같은 시험범위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프린트가 우리 1-1, 2, 3, 그리고 4가 버전이 1, 버전이 2예요. 그래서 이제 4-1은 가계, 기업이고, 그 다음에 4-2는 정부로 되어 있거든.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얘는 무조건 거의 수능에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리고 얘도 뭐 이렇게 따로 나올 때도 있고 한 번에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4단원 1-4는 좀 문제를 풀 게 많아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스텝 1, 2, 3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클리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야. 그치? 그리고 오늘 이제 올린 게 요건데, 아마 요거는 오늘 가계 기업을 다 배우고 풀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아마 오늘은 가계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숙제를 내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오시게 되면은 나머지 요 스텝 1부터 해가지고 요 1-4까지 내가 또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문제 프린트도 잘 모아두셔서
공부 꼼꼼히 하시고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에도 다 연계되고 나중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이거 뭐 수능에서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1학년이 아니고 이제 2학년이기도 하고 또 경제 과목에 수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난 너희들이 참 잘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다 챙겨주고 요거까지 다 지필고사에 다 반영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해야 될 것들은 요것들 좀 잘 챙겨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 마무리를 지어가는 단계고 사실상 비반 친구들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이 원격으로 만나는 그 수업인데 어쨌든 요렇게 우리가 진행된다는 것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오늘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 활용해 주시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뭐 바깥에 있다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이 아니거나 뭐 선생님도 물론 학교에 거의 매여 있고 양서구가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답장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막 밤 11시, 12시에 나한테 연락하는 거는 뭐 하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러고 바로 이제 답장을 주는 것도 조금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안내만 10분 정도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가계 프린트 페이지 13쪽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계 부분의 심화해서 배우는 단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소비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 1-2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거를 배웠잖아요. 두 가지 모형이 있었지. 비용 편입 분석, 비용 편입 분석, 그 다음에 의사결정표 모형 이렇게 되는데 소비를 할 때도 결과적으로 우리 작년 통합사에서도 배웠지만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소비에 딱 가지고 와서 편입과 비용을 따져서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의미인 거잖아. 근데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래 주변 사람들을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사람 자체가 이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를 같이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나의 소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도 의식하고 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소비다라는 뜻인 거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소비의 네트워크 효과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은 소비 활동도 있는데 그런 소비 활동을 소비의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 타인에게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소비는 상품 자체의 소비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소비는 단기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만족을 크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타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소비에는 다음에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고전 경제학에서 다루는 또 아담 스미스가 다루는 지금 기본의 우리가 경제학에서의 그 뿌리를 보면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다시피 인간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은 다 이런 거란 말이야. 편익과 비용을 따져가지고 순편익이 0보다 크던지 진짜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다른 걸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든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타인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이 공식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게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수치화해서 뭐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것들이 이제 애덤 스미스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줘야지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소비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각자가 다 비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막 하다 보니 사회 전체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좀 보면 좋을 텐데 첫 번째가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자신도 덩달아 사는 소비 행태로 모방 소비다.
자신의 주관과 기호보다는 또래 집단, 연예인 등의 어떤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아 소비하는 행위를 일컫는 편승효과다라고 되어 있어요. 편승효과, 무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진짜 말 그대로 그 N으로 시작하는 두꺼운 패딩이 진짜 많이 유행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은 남고를 나왔다 보니까 남고에서는 그 패딩은 정말 거의 교복이었어. 우리 양서고 후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모르겠어. 나는 스노브인가?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볼 건데 어쨌든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 지금 당장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굳이 그 N으로 시작하는 패딩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다 사니까 나도 사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밴드웨건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노브 효과인 건데 이거는 모방 소비하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지 않고 유행과 벗어난 차별화된 상품을 사는 소비 행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 티셔츠를 입으니까 나는 빨간 티셔츠를 입겠다는 식이다. 스노브 효과는 차별 소비고요. 그 다음에 백로 효과, 속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 백로, 속물 효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차별 소비 이런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얘랑 딱 반대야. 예를 들면은 아까 같은 상황이면 남들이 다 N으로 시작하는 패딩을 입으니까 아씨 난 내가 개성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N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텐 그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일부러 다른 걸 사는 거지. 왜냐면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 백로가 여러분들 하얀 뭐라고 하지? 이거 백조인가요? 아무튼 뭐 그 있잖아 왜 이소무화 같은데 봐도 정말 다 닭인데 나는 알고 보니 거위였나? 갑자기 이제 막 이게 동심이 이제 슬슬 잃어가고 있나 봐요 선생님이.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 뭔 말하고 싶은지 알겠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걸 똑같이 하고 있으니 나는 그걸 안 하고 있겠다. 뭐 예를 들면 연고시원을 갔는데 다 파란 물결을 입고 있는데 나 혼자 빨간 티를 입겠다. 뭐 이게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데 거기서는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뭐 다 통용되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굳이 막 튀는 무지개색을 입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과시, 그러니까 얘는 남을 따라가는 거고 얘는 남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블런 효과. 배블런 효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를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중요한 말인데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오히려 수요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과시 효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우리 이제 2단원 가서 자세하게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알지만 이제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수록 원하는 양들이 다 줄어들어야 남는 거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요의 법칙인 건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거. 근데 이거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내가 저거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나의 부를 과시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인데 오히려 수요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뭐 그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곳에서는 뭐 예를 들면 C로 된 가방을 하나 든다든지 뭐 아니면 뭐 P로 시작하는 뭐 F로 시작하는 그러한 자동차를 막 끌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격이 오히려 너무 올라갔음에도 내가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더 나의 부를 과시할 수 있겠네. 이러려고 이제 소비하는 것이 배블런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의존 효과는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소비자 자신의 자주적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광고 등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의존하는 효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얘는 알겠지? 이제 얘는 다른 사람들 다 사니까 나도 사는 거. 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니까 나는 안 사는 거, 딴 거 사는 거. 얘는 나 잘났으니까 나의 경제적 분이 이 정도니까 이만큼 돼라고 하는 거고 의존 효과는
그런 거 관계없이 광고에서 나오는 거 보고 우와 이렇게 자기가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얘네 둘의 차이점은 알겠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스노브랑 베블런의 차이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소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스노브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과 관련이 있는 거고 베블런은 가격에 이 영향을 받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스노브는 가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입고 있다는 그 소비량 때문에 내가 그걸 안 사는 거고 얘는 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높다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는요 우리가 합리적일까 비합리적일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뉘앙스가 다 비합리적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러분들 거기다 뭐라고 써주셔야 되냐면 대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소비들은 비합리적이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합리적 소비라는 것은 편익하고 비용하고 비교해서 얘를 크게끔 하는 소비가 이 합리적인 소비인 거잖아. 근데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는데 그게 진짜로 나한테 편익이 더 큰 거일 수도 있잖아, 비용에 비해서.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약간 범주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소비인 거지 이게 꼭 비합리적 소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편익하고 비용만 따지면, 그래서 편익이 더 큰 쪽으로 소비하면 그건 우리가 다 합리적이라고 한다고 정의를 내렸으니 이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소비가 이 합리적인 소비일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11차시 과제를 나갑니다. 이 네 가지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예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웨건, 스노브, 베블런 의존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과제에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계의 경제적 의사결정입니다. 가계는 우리 알다시피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인 거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인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납세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선택에 따른 효용이 기회비용보다 크도록 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소비를 선택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그 합리적 소비에서 편익하고 비용 비교해서 근데 이 편익이 이제 가게의 입장에서 효용이랑 똑같은 말이다.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만족감이라는 뜻인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크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편익이면은 비용을 작게 해야지 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이 똑같으면은 편익을 더 크게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한정된 소득 안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소비도 고려해야 된다. 미래 소비를 고려한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저축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 한번 정리하고 가자. 소득은 뭐 더하기 뭐? 소비 더하기 저축. 큰 틀에서의 공식은 이렇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우리 비소비 지출이 뭐라고 했더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가는 거. 세 가지 있었는데 대출이자 사회보험료, 조세, 세금 있었어. 이걸 뺀 거를 우리가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처분 소득에서 내가 진짜로 쓰는 돈을 우리가 소비 지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것이 결국에는 저축이다. 지금 당장 쓰지 않은 것은 다 저축으로 생각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이제 또 살펴봤고요. 가게가 이 선택을 하는 방법. 사실 이거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올해 버전 2021 수능 대비 수능 특강에 이 내용이 또 언급이 돼 있길래 선생님이 좀 프린트에다 집어 넣어 봤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그 가게가 어쨌든 노동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노동 3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게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주체인데 그 중에 이제 노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과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노동을 통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소득도 얻지만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다. 우리 노동 생산성 공식도 배웠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투입량분의 산출량이었던 것 같아요. 투입된 노동량 분의 생산량.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노동의
가장 중요한데 이게 사람의 그러한 인격이나 개인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과 어쨌든 사람 인격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 이 노동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뭐 근로의 권리, 그다음 여기 나오는 단결 3권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법률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작년에 열심히 배웠고 그다음에 뭐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교과서에서 우리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들이 이런 권리가 법에 보장이 되어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 책임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동 3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교과서에선 자세하게 안 나있어 보는 건데 우리나라 헌법 33조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단결권은 노동조합같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서 이제 노동조합같이 이제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인 거고, 그 다음에 단체교섭권은 그 단체가 사용자랑 같이 교섭할 때 만나려고 하는 권리인 거고, 단체행동권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맹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뭐 쟁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단체 행동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을 해주세요. 노동자들끼리는 자신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권? 단결권.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우리 노동조합 자체가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어떠한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파업 같은 거 할 수 있다. 무슨 권? 단체 행동권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자 이제 우리 개념 프린트 14쪽 마지막 가계 부분의 꽃인 효용법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효용법칙 때문에 이 개념 프린트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내용들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가계에서 수능 문제를 낸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예약. 앞에 거는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해놓으면 탁 다 자리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효용법칙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용법칙이란 말은 내가 만든 말이야. 참고로. 그러니까 이거가 뭔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결국 하나로 정리하는 건 이 말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효용법칙이라고 좀 말을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가계가 이 효용법칙의 원리 이거야. 가계가 소비를 할 때 이 소비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편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편익이 더 크게끔 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소비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가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하는 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효용 법칙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효용 법칙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이러한 모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효용 법칙은 사실은 대학교 가면은 모든 원리가 다 이걸로 설명이 돼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경제 배울 때 한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 한계라는 것이 영어로 마지널인데, 참고로 말하지만 선생님이 대학교 때 사실은 경제학 수업을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3학점짜리 경제학 원론밖에 안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경제를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있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학교에서 특히 이제 선생님이 그 대학 갈 때는 막 비교과도 엄청 중요하게 반영됐던 부분이라 선생님이 그 당시 막 AP,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막 매크로 이코노믹스 요것도 좀 공부를 했던 기억이다. 근데 내가 이 마지널 개념, 이 한계 개념을 배우면서 여기서 한번 탁 벽에 부딪히더라고. 경제 나랑 안 맞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개념을 이용해서 결국엔 이거는 풀어내는 건데요. 대학교 가면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우리는 맛배기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등학교에서는 접근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의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도록 하자고요. 총효용하고, 그 다음에 한계효용하고, 그 다음에 평균효용,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총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의 총량이고요. 우리의 소비의 목적은 총효용의 극대화다. 그래서 결국엔 이 효용 법칙은 총효용을 따지는 그런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한계효용은 한 단위 늘릴 때마다의 효용으로서 재와 한 단위 증가 시 추가적으로 얻는 만족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평균효용은 한 개당 얻는 평균적인 효용이다라는 뜻으로서 총효용에서 소비량을 나눈 것이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의를 알고 이제부터 이거를 이야기해서 선생님이 사례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서고 이제 5월 20일 날 돌아오시면 선생님도 너무 반가울 것 같아. 막 그런데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은 1학년하고 내가 볼 때는 1학년하고 3학년이 제일 불쌍해. 뭐 3학년 당연하고 1학년도 사실은 입학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대만도 못 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1학년 후배들이. 근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아쉽긴 하다. 막 축제, 체육대 이런 것이 지금 거의 기약이 없으니까 가면 좋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작년에 이렇게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져 놓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왔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 그래서 매점을 가겠지. 참고로 매점 문 계속 있다. 그 3월부터. 그래서 선생님들은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매점 가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매점 가서 특히 또 누구 생일이야. 그래서 우리 또 양서고 문화 있잖아. 막 다 몰아서 막 사주고 막 싹쓸이해서 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빵을 이제 사주기로 한 거야. 아 여기서 이제 원래 너네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너네 무슨 빵 뭐 먹니?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 선생님 잘 모르니까 크림빵 이렇게 할게요. 크림빵. 친구한테 이제 크림빵을 사주려고 해. 근데 봐봐 얘들아. 크림빵에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네 개가 있고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너 지금부터 내가 크림빵을 사줄 테니까 무한정 사줄 테니까 너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크림빵을 한 개를 먹을 때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를 먹을 때 돈으로 이걸 환산하면 만족감이 한 어느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한 5,000원? 뭐 그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두 번째 빵을 먹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 첫 번째 먹을 때 5,000원의 만족감을 느꼈다면 두 번째는 그만큼의 만족감은 안 될 거야. 왜냐면 이때는 막 배고팠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처음 먹었으면 막 띠용 하면서 막 크림의 그 달콤한 맛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때쯤 가면은 그래도 배가 좀 찼고 한 번 먹었으니까 좀 물릴 수 있잖아. 그래도 뭐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한 3,000원. 근데 세 번째 때는 이미 두 개를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니까 만족감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때는 거의 이제 만족감이 없어. 그래도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배가 빵빵한 게 좋으니까 배 채우기 위해서 먹었어. 근데 5개째쯤 먹었더니 나 이제 못 먹겠어. 내가 이거 먹으면 정말 안에 있는 거 다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먹게 되면 나 진짜 마이너스 만족감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 요게 효용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먹을 때마다의 만족감이다라는 거고 요걸 이제 한계효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를 더 먹었을 때 그러니까 재화가 이제 0에서 하나를 더 먹었을 때 만족감이 5,000으로 올라가는 요거 하나 더 추가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때는 이거에서 하나를 더 먹으면은 5,000원이었던 만족감이 3,000원으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총효용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추가되는 것을 따져보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먹을 때 5,000원의 만족감이었으니까 총 효용은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첫 번째 먹었던 거에 두 번째 먹는 것의 만족감이 될 테니 8,000원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때는 요게 쫙 더해지는 거니까 10,000원. 그 다음 네 번째는 1,500원. 그 다음에 얘는 먹고 토하는 거니까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소비를 어느 지점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지. 효용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 법칙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4개까지 소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다운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를 더 먹을 때마다 처음 먹었을 때보다 두 번째 먹었을 때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밝혀낸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세 번째 말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 보시면 해당 재화의 소비량이 일정 단위를 넘어서면 계속 먹게 되면은 그 한계 효용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요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법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재밌겠지?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저녁에 또 금요일이라서 오늘은 야근 안 하고 일찍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선생님도 식사를 하게 될 텐데
내가 뷔페를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뷔페를 가서 한 접시 먹어 만족감 너무 좋아.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오히려 더 극대화될 수도 있어. 근데 세 접시 먹고 네 접시 먹고 다섯 접시 먹고 여섯 접시 먹고 일곱 접시 먹으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 되면은 뭐 그쵸. 더 밖으로 이렇게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만족감이 떨어지겠지. 이런 걸 이제 이런 경제학의 원리로 밝혀낸 게 이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와 신선하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생각보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효용 법칙을 통해서 푸는 문제들의 케이스를 네 가지로 선생님이 나눠봤거든. 그래서 그걸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의 재화에서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지점 찾기. 아까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랬을 때 한 재화의 빵을 소비할 때 총효용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고 해보자. 그 빵의 개수가 1, 2, 3, 4, 5, 6.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이거 선배들한테 설명할 때 신드롬 치킨 갖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치킨 얘들아 신드롬 치킨 하나 먹으면 두 개 먹으면 세 개를 먹으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아 참 선생님도 오랜만에 신드롬을 먹고 싶네요. 근데 내가 작년에 자꾸 내가 먹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어제 저녁도 못 먹고 오늘 아침도 못 먹었거든 사실. 그래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처음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과제 올려주신 거 보면 진짜로 내가 감동도 많이 받고 정말 열심히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아닌 친구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원격 수업 기간 동안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과제 잘 내주고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 다시 한번 여기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열심히 하니까 너희도 열심히 하고 우리 열심히 하는 모드를 이 2학년 말 2020년 말까지 같이 가자는 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바로 이제 좀 한계요용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계요용. 자, 첫 번째 먹었을 때의 총효용이 10이니까 당연히 0에서 1로 올라가니까 10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총효용이 18이래.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효용은 8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한계효용은 5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4에서 이렇게 하나 올라왔으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한계효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고 각각의 한계효용을 이렇게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빵은 몇 개 먹어야 되는가? 당연히 여러분들 느낌 올 거야. 4개 혹은 5개를 먹어야지. 왜냐면 총효용은 우린 극대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빵을 몇 개 먹어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냐면 4개나 5개를 먹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효용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계효용만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실 총효용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효용이 나와져 있어도 한계효용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총효용은 우리 지금 반대로 계산을 해보자고. 만약에 한계효용만 나와 있으면 총효용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10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3은 한계효용끼리만 다 더해주면 돼요. 거기 지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1번이 그 재화의 한계 효용에 대해 그러니까 총 효용을 배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총 효용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한계 효용의 시그마라고 돼 있는데 니네 이거 아직 안 배웠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한계 효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24 이렇게 해서 24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7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첫 번째 재화의 한계 효용이 안 나와 있다고 해봐. 그냥 우리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올라갈 때 뭐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해봐. 그래도 알겠지만 얘들아 0에서 1을 먹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 총효용과 첫 번째 한계 효용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거기다 써놓은 게 그거거든. 그냥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없어도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총효용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효용이 이렇게 되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계효용은 우리가 이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까지 선택을 해야 되니 결국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한계효용이 0으로 끝나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한계효용이 0에 다다르면 그 총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인 거고 한계효용이 0보다 아직 커지면은 0보다 이게 다 큰 숫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총효용은 그냥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한계효용이 0보다 작은 지점이 나오면 그 순간 총효용은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계효용을 구해서 한계효용을 0이 될 때까지 구하
것이 바로 이 가게가 말하는 합리적인 소비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케이스 1은 여러분들이 이 효용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고요. 사실 문제는 곧 2, 3, 4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가격의 여러 재화를 살 때 총 효용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우랑 감자랑 빵이 있다고 하는데 얘네 셋의 가격은 같대. 새우, 감자, 빵. 그리고 한 개 소비, 두 개 소비, 세 개 소비. 그랬을 때의 총 효용의 그래프니까 10, 18, 22. 항상 총 효용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9, 15, 18, 그 다음에 7, 12, 14. 그랬을 때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말하는 법칙 자체는 총 효용을 극대화되는 지점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9개 중에 그 첫 번째 문제 보시면 3개 재화가 모두 같은 가격이고 이 중에서 내가 5개만 소비할 수 있다고 하면 총 효용이 극대화 지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인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경우의 수로만 따져봤을 때는 5개 선택 조합은 내가 아마 생각하기로는 311로 선택하든지 221로 선택하든지의 방법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총효용을 극대화되는 점을 생각을 한답시고 설마 새우가 3개일 때, 감자가 3개일 때, 빵이 3개일 때, 그 다음에 뭐 새우가 하나일 때, 감자가 하나일 때, 빵이 하나일 때 이렇게 6개 케이스를 구해서 다 구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이런 케이스 분류를 하지 말고, 다시 말해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말고 가장 빨리 구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우리 배웠다시피 총 효용이 나와 있으면 한 개 효용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봐봐. 새우 하나 먹었을 때 만족감이 10이래매. 그러면 두 번째 먹었을 때 만족감이 18이면 두 번째 새우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얼마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렇지. 플러스 8.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새우에서 세 번째 먹었을 때 총 효용이 4개 늘었으니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새우의 총 효용이 이렇게 되면 새우의 한 개의 효용은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감자도 9, 6, 3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한 개 효용을 우리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도요. 7, 5, 2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면 출발점에 왔어. 그래서 이제 먹으러 갈 거야. 근데 결국에는 한 개 효용의 큰 숫자부터 우리는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돼. 처음에 딱 새우랑 감자랑 빵이 왔을 때 어떤 거를 먹을지라고 생각하면 너네 만족감 제일 높은 게 뭐야? 그치, 새우지. 그러니까 새우를 첫 번째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하려고 봤더니 감자를 하나 먹으면 9야. 그 다음에 새우를 하나 더 먹으면 8이고 그 다음에 빵을 하나 더 먹으면 7이야. 이런 상황에서 너네는 뭐 먹을 거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효용이 큰 두 번째를 먹겠죠. 감자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먹으려고 봤더니 8, 7, 6이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한테 만족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네 번째는 얘를 고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얘를 고르게 될 겁니다. 결국 이 효용 법칙에 우리가 한 개 효용을 이용하면 다시 말해 하나에 추가되는 그 만족감을 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조합이 새우둘, 감자둘, 빵 하나를 구하는 것이 먹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그걸 이 한 개 효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거지 사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총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은 새우 2개, 감자 2개, 빵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구할 수 있냐면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지. 한 개 효용을 구해서 큰 순서대로 선택한다. 요것들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원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내가 이제 마침표로 찍어놓은 부분이 있지. 각 재화의 한 개 효용을 구해서 한 개 효용이 큰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총 효용의 극대화 방법이다. 근데 우리가 아까 총 효용하고 한 개 효용하고 그 다음에 평균 효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평균 효용을 지금 설명 안 알려줬잖아. 그걸 이제 그 뒤에 문장으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연습 문제 1. 각 재화의 소비량을 늘릴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만족감은 한 개 효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18, 4, 9, 6, 3, 7, 5, 2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각 재화의 소비량을 늘릴 때 한 개당 얻는 평균적인 만족감. 이 말이 이제 평균 효용인데 평균 효용은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말을 나왔을 때 너희들이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평균 효용이라는 건 내가 첫 번째 먹었을 때의 이 10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먹었으면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18인데 이때 두 개 먹었을 때 내가 총 효용이 18이면 하나 먹었을 때의 효용은 그 평균적으로 얼마냐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새우의 입장에서 이 조금 다시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쓸게요. 여기 18 미안해 외웠어야 되는데 22 그 다음에 9 15 18 그 다음에 7 12 14라고 한다면 평균 효용은 첫 번째 먹었을 땐 당연히 10일 거고 두 번째 먹었을 때 총 효용이 18이니 이걸 나누기 2하면 9잖아. 하나 먹었으니까 이 두 개 먹었을 때 하나당 느끼는 평균적인 효용감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세 개 먹었을 때 22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3분의 22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감자 입장에서는 9, 그 다음에 2분의 15가 될 거고 세 개를 먹었을 때 18이니까 이때 평균 효용은 6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빵을 먹었을 때는 7, 두 개 먹었을 때 6, 세 개 먹었을 때 3분의 14 이렇게가 평균 효용으로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한계 효용하고 비슷한 말 같은데 평균 효용은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소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잘 이런 개념의 차이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칠판 상태가 너무 지저분한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잘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케이스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두 번째 케이스까지 여러분들이 알면은 요거를 이제 응용해서 다 모든 문제 푸는 건데요. 특별히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케이스 3는. 자, 그래서 케이스 3 보시면 표는 값 x제의 소비량에 대한 총표니까 총 지출액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량이 1, 2, 3, 4,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편익이 거기 보시면 5, 9, 12, 14, 15 5, 9, 12, 14, 15예요. 그랬을 때 얘들아 아까 케이스 2는 기본적인 그 전제 배경이 세 개의 재화의 가격이 같다라는 걸 전제를 했잖아. 근데 얘는 그런 말은 없는 대신에 각각의 재화에 대한 지출도 우리가 따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효용을 따질 때 사실은 원래는 비용도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딱 요것만 보고 총편익만 보고 총편익, 총효용 같은 말이니까 그럼 제일 높은 쪽으로 얘를 선택해야지가 아니고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출액을 따져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 편익에서 지출액을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2, 3, 2, 0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두 개 혹은 세 개를 선택해야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액에 나와 있으면 반드시 지출액까지 같이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순편익은 몇 개를 소비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냐면 두 개나 세 개를 선택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이 재화의 가격은 얼마냐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이것만 보고 이 재화가 하나에 얼마인지 여러분들 느낌 오시겠어요? 센스. 얘들아 지출액 구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샀냐라는 것을 그 재화의 가격에다가 그 재화의 수량을 곱한 거다라는 느낌이 좀 오시나? 내가 한 개 먹었을 때 한 개의 그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빵 하나 먹었으면 빵 하나가 800원이면 800원일 거고 그 다음 두 개 먹으면 1600원이 될 거고 세 개 먹으면 2400원이 될 거고 이 얘기잖아. 그럼 결국에 요걸 통해서 우리는 이 재화의 가격을 얼마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3,000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봤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4 재화의 가격이 서로 다를 때 아까 케이스 2는 기본 전제가 3개가 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같을 때를 전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다르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싼 재화의 가격을 기준으로 두고 편익의 조합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다른 경우의 수도 따져본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제를 한번 그래도 같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여러분들 지금 12강 가셔서 12강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여기서 잠깐 퍼즈 하시고 이 12강을 가셔서 그 뭘 풀어보시냐면 스텝 2에 3를 좀 여러분들이 스텝 2에 3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내가 같이 봐줄 테니까 16년 11월 20번
자, 지금 내가 이거 끊고 가면은 변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동안 이거를 좀 재생을 플레이를 시켜놓으세요. 그동안 나는 칠판을 한번 지우고 문제 세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좀 풀어보세요. 자, 먼저 좀 더 풀고 계셔봐요. 자, 봅시다. 자, 요 경우는 얘들아, 이 용돈은 6,000원인데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 보니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양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케이스 4에도 얘기를 했지만 큰 재화, 가격이 큰 재화를 기본 밑바탕으로 두고 있으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뭔 소리냐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살 수 있으면 결국 초콜릿은 두 개를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초콜릿 두 개 먹었을 때 총효용이 20이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을 때 총효용도 20이니까 이때는 이제 그 다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서 가보도록 하자고요. 1번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모두 소비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 다시 말해 우리 한계 효용을 묻고 있다 얘들아. 22에서 42 갔을 때 20, 42에서 59 갔을 때 17. 이렇게 우리 원래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증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아이스크림 한 개와 초콜릿 4개를 구입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봐봐 얘들아. 6,000원에 대해서 이 2,000원과 2,000원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총효용이 똑같아. 그러면 2,000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봐봐. 이 하나에서 두 개 넘어갈 때 여기 20이 올라가고 여기는 두 개로 가야 되잖아. 22에서 36으로 올라갈 때는 14로 올라갑니다. 그럼 봐봐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선택할 때는 0에서 22로 가는 두 가지 케이스인 얘랑 얘를 선택하면 이미 4,000원이 나가지. 그리고 다음 2,000원을 어떻게 선택하려고 봤더니 20하고 14 비교하니까 어디가 더 큰 거야? 여기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가장 합리적인 소비 방법은 아이스크림 2개, 초콜릿 2개
2번 선지가 틀렸고요. 3번 용돈이 4,000원으로 감소할 경우 아이스크림 1개와 초콜릿 2개를 구입한 것이 효용적이다. 마지막에 이걸 샀으니까 이거를 포기하면 딱 4,000원 맞겠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4번 초콜릿 가격이 2배가 될 경우 그러면 이게 이제 2,000원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환기용대로만 따져주면 되잖아. 그랬을 때 20, 17, 14 계속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 거기 보시면 그 초콜릿 가격이 2배가 됐으니까 3개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6,000원에서 2,000원이니까. 근데 요거는 10인데 얘는 27, 17, 14 계속 한계용은 커지고 있는 방향이니까 그냥 요거를 선택하는 게 맞겠지. 아이스크림 3개만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4번 선지 틀렸고요. 5번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가격이 모두 2배가 될 경우 초콜릿만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돼 있는데 이게 2,000원이 되고 이게 4,0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얘들아 사실은 이 상황이랑 결국 똑같은 거 아니니? 그치 아닌가요? 다시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가격이 모두 2배가 될 경우 초콜릿만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2,000원에 대해서 두 가지 4,000원 그리고 4,000원 이렇게 비교했더니 22 결국에는 상관이 없어져. 그랬을 때 요 케이스가 하나 있다 얘들아. 봐봐.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4,000원까지 했잖아. 근데 플러스해서 2,000원을 더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를 더 사먹는 게 낫지. 그치? 요렇게 그러니까 안 사먹는 거보단 사먹는 게 낫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4,000원 2,000원 2,000원 잠깐만 셈 헷갈린다. 2,000원 4,000원 4,000원 2,000원 봐봐 다시 이 2,000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푸셔야 돼. 거기 문제 프린트에 나와 있을 개념 프린트 보시면 편익의 조합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다른 경우의 수도 따져보라고 돼 있잖아. 안전하게 풀려면 이거야. 결국에 6,000원에서 이 조합을 따질 때 케이스가 결국 3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초콜릿만 3개 사던지 그치? 아니면 아이스크림 하나 초콜릿 하나 사던지 그치? 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들아 특히 이 용돈에서 재화의 가격을 막 변화를 시킨다. 만약에 문제 선지에서 그러면은 이 조합을 따져보는 게 좋아. 그랬을 때 초콜릿 3개를 했을 때 총 효용은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하나랑 초콜릿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나오면 34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앞에 부분 선생님이 도려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고 선생님 8시 50분 지금 8시 35분이 넘었는데 1학년 조회도 해야 돼가지고 도려내지 못할게. 어쨌든 5번 선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재화의 가격이 기존의 거보다 바뀌게 되면 경우의 수 조합을 한번 따져봐라. 근데 결국 이때는 조합이 2개밖에 안 나오고 이 2개를 비교해보면 총효용은 이쪽이니까 결국에는 이쪽 초콜릿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스텝 2에 3번은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게 오늘 효용 법칙을 50분 넘어갔는데 우리 어차피 12차시 강의가 없으니까 문제풀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요거 있지? 요거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 스텝 2에 1번에서 6번 그 다음에 스텝 3 1, 2, 4, 5번이랑 7번에서 11번이 요 가계와 효용 법칙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2차 시에는 여러분들 요거 열심히 푸시고요. 그 다음에 12차시 과제는 이 중에 하나를 해설까지 같이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3주차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7, 8, 9 해설에 대한 코멘트는 다 달아주고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리고 1, 2, 3, 4, 5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것이 공부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주고 요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교생 선생님이랑 같이 기업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비반 친구들은 현장에서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강의는 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 원격 수업 마무리하는 거. 자, 우리 원격 수업 선생님이랑 제대로 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빨리 현장 와서 또 선생님하고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